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 속에서도 아시아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오늘 아시아팟은 연말을 맞아서 2020년의 아시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양미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벌써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미국 대선 때문에 좀 바쁘셨나요? 아무래도 선거 제도도 복잡한 데다가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지를 않아가지고 네. 결과를 좀 인정하는 데까지 기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좀 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바쁘기도 했고요. 네. 그는 언제쯤 패배를 인정하게 될까요? 내년 1월 20일이 이제 백악관의 인기 말인데요. 그때는 떠나지 않을까. 떠날 때까지. 내게 미국 헌법에 떠나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는 1월 20일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네네. 계속 지정하시면서 계시겠네요. 기자님 오늘로 저희가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장미 문제 때문에 음향이 좋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머리 숙여 드립니다. 오늘은 깔끔한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기자님 그 2020년 아시아 핫이슈 어워드를 이제 오늘 해보자 하는 네.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먼저 드렸잖아요. 네. 우리들보다 먼저 돌아보셨는데 2020년의 아시아 어땠어요? 사실 뭐 아시아를 불문하고 올해는 거의 코로나로 점철된 한 해였잖아요. 네. 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뭐 국경이 닫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올해 아시아 뉴스 5가지 뭐 정도 꼽아보자고 했는데 좀 보니까 키워드로 한 3개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전쟁, 그리고 하나는 반정부 시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 반정부 시위,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3가지로 뽑을 수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는 2020년이란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김양미 기자가 픽한 2020년 아시아 핫이슈 어워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두둥. 기자님 이제 혼자 네. 다 북치고 장구치고. 네, 기자님이 5대 사건을 뽑아주셨잖아요. 첫 네. 번째 이슈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 대유행을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발병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공식 보고한 날짜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연말 마지막 네. 날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20년 올해는 이 코로나19 뉴스와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당연히 중국과 가까운 아시아 나라들에서부터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대만과 일본에서 먼저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 베트남, 태국 이렇게 중국과 교류가 많은 아시아 나라들에서 초기부터 확산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아시아 국가들은 좀 대체로 봉쇄령을 빨리 내렸고요. 뭐 물리적 거리두기도 강력하게 했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시민들이 좀 잘 따라줬잖아요. 그래서 여름 이전에 좀 확산세를 잡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서구권 언론들에서는 코로나 방역 모범국 이러면서 한국과 대만을 꼽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봉쇄령을 좀 강하게 내려서 성과를 거둔 국가에 속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이 되게 그렇죠. 심각해지고 지금도 뭐 보면 숫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시아 쪽은 되게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적인 숫자는 뭐 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남미 이런 네, 대륙에서 맞아요. 좀 더 많고요. 인도가 또 많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래도 그 중에서도 상황이 제일 좋지 않은 국가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인도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인도 누적 확진자 수를 좀 보면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좀 많은 상태고요. 정말 많아요. 네, 900만 명을 넘었거든요. 네. 네. 사망자 수도 14만 명에 육박을 하는데 이게 숫자라서 그렇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쵸. 네. 인도에서도 3월에 이제 발병하자마자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월 초에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봉쇄를 푸니까 2차 유행이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봉쇄령을 내리면 그 도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한길에 오르렀는데 교통편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걸어서 이제 고향집에 찾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네.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가다가 다치기도 네네. 한 거예요? 네네. 아이고. 또 이제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의 이제 상황이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네. 뭐 중동이나 싱가포르, 홍콩, 뭐 한국에도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봉쇄령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기도 했습니다. 일자리가 끊겨서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이 카타르나 싱가포르 등등에서는 집단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이 여건이 안 좋아서 감염 위험이 매우 높았고 그래서 네. 이 코로나에 실제 감염된 사례도 많았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또 위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난민촌에서도 방글라데시에 이제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촌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 유행은 아니고 100명 미만이라고 하네요. 최근까지도. 네. 뭐 문제는 이제 구호 단체들이 활동에 좀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난민촌의 물자 지원도 좀 줄고 그쪽 생활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보도도 있긴 나오긴 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로힝야 난민촌 얘기는 저희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지켜보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물자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계속 좀 어려움이 쌓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백신이 이제 개발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들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저기서 소식 나오고 최근에 저희 아시아 팟에서 러시아 소개했을 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네. 네, 우리 대통령을 만나러 올 때 우리 러시아 백신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했는데 아시아 국가들 백신 상황 어때요? 네, 뭐 러시아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 자체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만든 백신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뭐 좀 보도를 보니까 인도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등에서도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과 백신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보도돼서 알려져 있지만 백신 초기 물량이 있으면 그걸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연합 이런 부자 나라들이 선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최근 개발이 좀 진전된 백신들은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보관이 어렵죠. 네, 이게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런 그 보급을 위한 기술이 좀 마련된 나라가 많지는 않아서 이게 보급까지도 좀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과제가 많이 남아있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렇죠. 내년에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아니, 백신이 나오더라도 또 이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날씨도 덥고, 그렇죠. 근데 네. 냉동이나 이런 보급이나 아니면 보관이 다 어렵고 아마 이동도 어려울 거예요. 네. 전달하는 게. 이렇게 코로나 같은 재난 같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더 가혹한데요. 이게 백신 확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말씀드린 키워드 중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 인도와 중국, 아시아의 큰 나라들이죠. 인구 대국이라도 불리는데요. 그렇죠. 두 나라가 이 국경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인데요. 두 나라가 히말라야 직 고원지대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 인도군과 중국군이 한 200명씩 모여가지고 몸싸움을 벌였어요. 몸싸움이라고 하면 네. 주먹으로 막 치고 그러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아니면 흉기가 박힌 어떤 그 막대를 사용하거나 이런 네네. 식으로 총은 아닌 그렇죠. 걸로. 네, 총이 아닌 걸로 이제 육탄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네. 인도군 20명이 숨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군도 뭐 사상자가 있다고는 하는데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인도와 중국을 거친 히말라야 국경이 2차 대전 이후에 좀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62년도에 두 나라가 전쟁까지 벌입니다. 그런데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질 통제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선을 그었는데 그걸 국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때때로 충돌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망자가 나온 거는 1975년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네네.
실질 통제선이라고 하면 우리의 38선처럼 약간 네, 이렇게 그어놓은 건가 네, 봐요. 임의적인 국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몸싸움을 벌인 이유는 이 두 나라가 그 국경을 실질 통제선으로 삼으면서 총기는 소유하지 말자. 아하. 네, 그게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속인데요. 그쵸. 이게 이번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음. 인도가 교전 이후에는 규칙을 바꿔서 총기 소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쯤 되니까 서로 양측이 이제 실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공포를 좀 주려고 실탄을 발표해서 사상자는 없긴 했지만 이게 전쟁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겠네요. 네, 나왔었죠. 이 사건은 사실 아시아팟에선 다루지 못했던 소식이라서 좀 더 흥미가 있는데요. 6월에는 6탄전을 벌였었고, 네. 이제 9월쯤 돼서는 이제 인도가 규칙을 바꿔서 총기를 쓸 수 있게 하니까 서로 지금 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9월 21일쯤인데요. 양국군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이 실질 통지선의 병력을 증원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서로 더 이상 다투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인도와 중국 양측은 모두 전면전 원하지 않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양측 병사들 위해서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전쟁을 사실 세계 평화. 막아야 그쵸. 되는데 이게 병력을 증원하지 않기로 했을 뿐 그동안의 병력을 좀 늘려왔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줄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대치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양측 병사들이 이제 감정 싸움 때문에 가끔 몸싸움을 벌인다고 해요. 네, 각각 이제 민족주의가 좀 고조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붙어 있으면 또 되게 그게 네.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4,500m 해발 고도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너무 춥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양쪽 구신들은 추위와 싸워야 할 때가 됐는데 인도에서 특히 이 반중 감정이 좀 고조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 어플을 사용하지 말자거나 아니면 중국산 물품을 사지 말자 이런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측에서 그 인도나 중국에서 둘의 서로 갈등의 씨앗이 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추운데 그만 싸우고 다들 서로 좀 병력을 좀 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인도하고 중국은 인구도 이제 워낙에 많고 네. 또 힘도 막강한 나라잖아요. 네. 아무래도 계속 갈등이 있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평화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이슈죠? 세 번째 이슈? 네, 홍콩인데요.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지난 6월 30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에 들어갔어요. 네. 바로 이틀 전쯤에 중국의 의회이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이틀 만에 시행을 한 건데요. 한국에서도 국가보안법 살아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 이름만 들어도 어떤 것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이 외국 세력의 홍콩의 내정 간섭 또는 이제 홍콩 내에서 국가 분열이나 뭐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라 홍콩에는 국가안보처라는 특별 기구가 설치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했더니 당장 8월부터 홍콩 경찰이 반중 인사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홍콩 빙가일보라고 약간 반중 매체인데요. 빙가일보의 창업주의 지미 라이를 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 언론사 사옥을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당국이 이제 반중 세력, 특히 언론 탄압을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올해 홍콩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민주화시를 이제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네. 홍콩에서 사실 민주화 시위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홍콩 정부가 이 범죄인 인도조례라고 해서 송환법이죠. 네. 그 홍콩에서 구속한 피의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인데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 시위가 지난해 6월에 엄청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의 이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철회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시위대는 이 송환법 철회뿐만이 아니라 뭐 시 진압 책임자 처벌과
뭐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걸 철회할 것, 그다음에 시위대를 좀 석방할 것, 네. 그다음에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그치.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장관 직선제가 좀 핵심이죠. 네. 근데 이 요구가 계속 이제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시위가 계속돼 왔는데 그래서 지난해 11월은 한 달 동안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좀 벌이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홍콩 경찰이 실탄을 발포하고 강경 진압에 나섰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올해 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네. 근데 코로나19도 있는 데다가 보안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이 홍콩 시위대 규모가 사실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시아팟에서도 이제 51회, 52회 이렇게 2회에 걸쳐서요. 이제 홍콩이란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해 시위 이후의 상황.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송환법은 문제도 아니게 됐어요. 보안법이라는 게 들어와서 요거 도입에 대해서도 이제 다뤘었는데요. 예상대로 이제 그때도 우려를 했었어요. 민주화 진영에 대해서 탄압을 이제 분명히 시작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네. 11월 11일인데요. 이 홍콩에 이제 민주진영 의원들이 있었는데 홍콩 정부가 이 의원들이 외세와 결탁해서 홍콩 독립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의원 4명을 의원직을 박탈을 했어요. 그 이유만으로. 네. 사실 이제 언론의 자유를 완전 완벽하게 그쵸. 압박을 한 건데요. 이거에 이제 반발해서 야당 의원 15명이 동반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의회는 총 전체 의석 70명 중에 43명만 남아 있는 삶이에요. 의회가 잘 돌아갈까요? 이렇게 돼서? 사실 이제 친중 세력 의원들만 남아 있는 건데요. 그래서 홍콩 정부나 의회의 이제 정당성이 사실 훼손되고 있는 거죠. 홍콩 민주화시 주역으로 좀 알려져 있는 조슈아 웡이라던가 아그네스 차오 등도 이 불법 집회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전해진 보도인데요. 지난해 6월 시위 때 한 시위자가 경찰 본부에 계란을 던졌어요. 네. 근데 물론 좀 다른 집회에서도 무슨 불법 집회 혐의가 있긴 하지만 이 시민운동가한테 징역 21개월이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 던져서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홍콩 정부가 얼마나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계란 던졌다고 21개월을 줬었으면 화염병 던졌으면 거의 뭐 10년 잡아놓게 생겼는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작년에도 그렇게 어렵게 시위를 했었고 사실 몇 년 전에도 시위를 네.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결말이 이제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니까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도. 근데 희망이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행동이 이제 결코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남아있다가 또다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힘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저의 희망. 네. 모두의 희망.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홍콩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힘내라고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들어볼게요. 이게 소개할 게 많으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 말이 그냥 와다다다 나오네요. 네, 네 번째 뉴스도 전해주세요. 네, 인도에서 있었던 그 가스 유출 사고인데요. 그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LG잖아요. 네, 맞아요.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7일인데요. 인도 LG 폴리머스 공장에서 이 스티렌 가스라는 발암 물질 800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서 1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네. 50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민 2만 명 정도는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네. 엄청난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인도 보팔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보팔 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984년 12월에 인도 보팔의 이제 미국 기업인데요.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유해 물질 유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사망자가 2,250명이라고 하고요. 피해자만 5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인류 최악의 가스 유출 참사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고인데요. 네. 이게 같은 인도인데다가 가스 유출 사고다 보니까 아마 이 사고와 같이 많이 연상돼서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희생자나 뭐 사망자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적은데 큰 트라우마가 있었다 보니 다시 한번 이제 벌어진 사건이어서 네. 아마 제2의 보팔 참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건 아시아팟 48회에서도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 정한보 기자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때 이제 국제사회가 비판을 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사고가 나고 직후에 아시아 20개국 100여 개 시민단체 연합이 있는데요. 아시아 직업 환경 피해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성명을 내고 이게 보팔 참사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비극이 이제 반복돼서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특히 희생자들은 보상을 받아야 하고 네. 생존자들이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엔 인권이사의 특별보고관도요. 이 사고가 보팔 사고와 유사하다면서 이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아마도 보팔 참사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과 뭐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죠. 네, LG화학 측에서는 지난 9월에 이게 중대사고 제로라고 하는데 중대사고를 없애자는 취지겠죠. 네. 그래서 환경 안전 기준을 새로 정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각국의 이제 사업장에서 이걸 긴급 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후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는지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내놓는지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이걸 해서 점검을 시작했으면 그래도 좀 아마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은 잘 모르고 네,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발표된 발표가 내용이- 안 돼서.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진짜 잘 진행이 돼서 국제사회에서도 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뭐 한국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뭐 다- 네. 그렇죠. 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이제 그에 걸맞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네, 벌써. 5대 뉴스 중 5대. 김양미 기자가 픽한 2020년 아시아 핫 이슈 어워드 5번째 이슈입니다. 뭔가요? 네, 태국 민주화 시위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전해드린 소식 중 하나인데요. 네. 올해 태국 민주화 시위는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뿌라유 짜노차 총리의 장기 집권에 반대를 하면서 네. 3가지 요구안을 내세웠어요. 총리 사임, 의회 해산, 반정부 인사 탄압 중지. 이게 의회 해산과 총리 사임 하나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개헌이에요. 그래서 네. 3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 요구에서 나아가서 태국에서 금기로 통하는 왕실 비판까지 그래서 그쵸. 군주제를 개혁하라 이런 메시지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는 젊은 세대가 이끌고 있는데요. 시 현장을 좀 취재한 외신 보도들이 눈길을 많이 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위대들이 헝거 게임이라든지 세 손가락. 그렇죠. 네. 네.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대중문화의 어떤 아이콘들을 이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오리 인형 튜브인 러버덕이 등장을 했다고 노란 해요. 오리 인형 말하는 거죠? 네, 이게 경찰의 살수차, 그러니까 물대포에 막기 위한 용이라는데 어쨌든 대중문화 아이콘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관심을 좀 모았고요. 네. 이게 왕실 비판이 금기인 시대에만 살아온 기성세대와는 또 갈등을 빚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관련해서 약간 분석해 놓은 기사가 아니라 발표를 한번 봤는데 아무래도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왕실에 네. 대한 영향을 미친 기간이 되게 짧았고 네네. 이제 완전 세대가 바뀌면서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이런 주장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런 문화적 코드뿐만 아니라 뭐 K-팝 틀어놓고 노래하는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네. 공룡과 행성 뭐 이런 걸로 또 표현을 해서 공룡이 이제 왕실이나 이제 9세대 그래서 행성은 자기들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대 그래서 행성에 맞아서 공룡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기사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시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얼마 전 뉴스까지 들었고 그러면서 좀 약간 좀 뭐랄까 과격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7월에 시작하고 10월에 한번 대규모 시위가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태국 정부가 긴급 포고령 내려가지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명령까지 내렸었는데요. 시위대가 좀 그 이후도 주말마다 또 전국적으로 계속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왕실 비판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에는 왕실 자산국이라고 음. 해서 왕실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 부처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시위를 예정했어요. 네. 근데 이게 왕실을 직접 겨냥하는 곳이어서 사실 왕실 모독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시위 장소를 그 시내의 시암 상업은행 본사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아, 은행 앞으로 네. 갔거든요. 근데 이 은행도 지금 현재 마하와지랄롱권 국왕의 이 지분이 되게 높은 대형 은행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왕실 자산국은 아니지만 은행도 역시 왕실 자산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23%면 네, 그렇네요, 진짜. 네. 근데 국왕의 지금 재산이 지금 4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뭐 환산하면 44조에서 46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많네. 돈이죠. 근데 이 왕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왕실 비판의 대상이기도 한데 지난해 이 국왕이 육군 부대를 그 왕실에 속한 이렇게 지휘할 수 있게 편입을 시켰어요. 아, 부대를 왕실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네. 편입을 시켰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군을 이제 사병화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네요. 11월 29일에는 이 육군 제11보병 연대 그러니까 그 부대 앞에서 시위대가 한 2,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왕을 독일 나치에 비교를 하면서 비판 강도를 되게 엄청 매우 세게 말했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국의 왕실 모독죄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최대 징역 15년이거든요. 그래서 태국 뭐 왕자나 왕세자 뭐 그다음에 왕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언제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찰이 당장 이게 반정부 인사 지도부들한테 최근에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 정부는 이 왕실 모독죄를 가지고 지금 시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네, 언제든지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걸면 걸리는. 네. 그런 상황인데 태국 시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위를 좀 되게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중문화 이런 아이콘도 등장을 하고 있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한국어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K-팝 팬들이 성금을 모아서 시대에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태국 민주화 시대를 지진하고 있는데 네. 뭐 태국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라서 이 시위가 어떤 결실을 얻어낼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태국 정치의 역할이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이제 왕실이 싸우고 있는 듯한 모양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내년까지도 계속 갈 것 같죠. 지금도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네, 지금 시위대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시위한다는 입장이어가지고 지금 무력 충돌이 나지 않으면 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왕실 지지파들에서 이제 시위대에다가 총을 쏘기도 했던 사건이 있어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홍콩은 갔었거든요. 시위를 지지하러. 근데 이제 태국은 그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되게 방문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아시아 핫 이슈 어워드 김향미 기자님이 픽한 걸로 정말 핫 이슈만 쏙쏙 뽑아주셨는데요. 좋은 뉴스는 아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넌 늘 아까 제일 안타까운 게 아시아 이슈 전하면서 뭐 이렇게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늘 좀 안 좋은 뉴스를 전하게 돼서 그게 제일 그렇네요. 좀 그래요, 선생님.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또 하나의 준비한 게 있죠. 2020년 김영미 기자가 픽한 2020년 아시아의 인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너무 괴롭혀드렸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자님 이제 뽑아주신 올해 아시아 인물 몇 명 뽑아주신 거예요? 네, 3명 정도 뽑아봤습니다. 3명. 네, 머릿속에 지금 다 떠올리고 계시죠?
네, 첫 번째 인물은 누군가요? 네, 아시아 정치인 중에서 국내에 가장 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아웅산 수지. 네, 미얀마 국가 고문 자문역인데요. 네.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네. 이 수지 자문역이 이끄는 집권 여당이에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11월 8일 총선에서 재집권을 위한 의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부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한 이후에 2016년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임기를 문민 정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지 자문역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다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끈 주역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쵸. 또 인권 운동가로서 알려져 있는데 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뭐 총선 때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네. 이번 총선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투표권을 박탈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쪽은 재해시킨 선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선거였다 이런 그쵸.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수지 자문역이 비판을 받는 주요한 이유는 2017년에 미얀마 정부군이 이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했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그거에 네. 대한 증언과 국제사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지 자문역은 이 군부의 잘못을 두둔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직접 증언하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때도 군부가 집단 학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수지 자문역이 유럽 의회에서 1990년에 이 민주화 운동 공로로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유럽 의회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인데요. 사하로프 상을 받았는데 올해 지난 9월이죠. 이 유럽 의회가 수지 자문역을 이 사하로프 공동체 어떤 이 하나의 조직인데요. 거기서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수상은 그 이전의 공로를 평가한 거기 때문에 상을 취소한 건 아닌데 이 상의 어떤 가치에 부합하지 그룹 않는 안에는 안 넣어주겠다. 그렇죠. 가치에 부합할 만한 인물이 이제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불명예스러운 어떤 결과를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수지 자문역이 이제 집권 2기를 맞잖아요. 네. 아무래도 군부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수지 자문역이 이렇게 좀 국제사회 비판을 받게 된 것 같은데 이 기에는 어떻게 좀 달라질까? 좀 더 이제 군부로부터 독립될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취지에서 올해 인물로 좀 기대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꼽아봤습니다. 네, 기대하고 싶네요, 정말로. 네, 네, 아웅산 수지 자문역은 2018년 광주 5.18 기념재단도 2004년에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한테 수상했던 그 광주 인권상을 박탈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그녀의 입장이 이제 바뀌어야 할 텐데, 네, 미얀마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 어떻게 될지. 이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또 군부를 데리고 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내년엔 진짜 좀 주의 깊게 저희가 봤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인물은 누군가요? 네, 올해 일본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되게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물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사퇴를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당시 이제 스가 요시히데 감방 장관이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 이제 총재가 곧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되게 속전속결이었어요.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도 아베 정권의 이제 계승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스가 총리는 이 아베 정권의 후임자를 자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 새로운 인물이니까 달라질까 뭐 이런 기대도 살짝 있었던 그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뭐 지난 10월이었죠. 그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시민단체들이 세운 것을 네. 일본 외무상이 직접 독일 정부에 이제 철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국내 한국에서 이제 반발이 좀 있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서는 지금 피해 보상을 현금화하려고 하는데요. 일본 기업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좀 물러서지 않으면 지금 한중일 한국 정상회의가 연말에 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거기에 스가 총리가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기대했지만 네, 그대로인가 역시나였다. 봐요. 뭐 네. 이런 것 같고요. 일본 내부적으로는 지난 10월에 약간 학자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났어요. 총시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인데 일본 학술회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원을 임명하면서 일본 정부의 비판적인 학자 6명을 제외시킨 거죠. 네. 그래서
그 스가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이런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켜서 좀 비판을 받았고요. 네. 사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 전후 최장기 그쵸. 집권 총리잖아요. 네, 맞아요. 1차 집권 기간까지 따지면 뭐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던데 그래서 저희가 일본 총리하면 아베 총리 이렇게 각인된 기간이 워낙 한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스가의 일본 총리가 어떤 모습일지 또 이런 것 변화가 올지 내년에도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이런 걸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올해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분도 내년을 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11월 30일 니케이 신문에 원래 조사 결과가 보도됐더라고요. 네, 소개해 주신 그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뭐 일일 평균 2,000명씩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각 지지율이 5%나 하락한 것으로 나왔어요. 내심 작은 희망을 좀 품고 있었지만 네.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또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관계 맺음을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을 또 어떻게 좀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 네. 우리 둘 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올해의 인물은 누굴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네. 태국 시위대를 꼽고 싶습니다. 인물 한 명이 아니라 이번 네. 태국 시위를 이끌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뭐 왕실 비판이란 금기를 깼다 이러면서 사실 주목하고 있는데 네. 집회의 새로운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위의 주축이 되는 세대가 10대 후반, 그러니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그쵸. 20대 초반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 SNS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위를 어떤 집행부가 있어서 이렇게 단결된 형태로 조직을 하는 게 아니라 게릴라식으로 시위를 많이 한다고 해요. 홍콩도 비슷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홍콩을 좀 닮은 꼴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또 시위 규모는 엄청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영화나 음악을 차용하는 것도 그렇고 비폭력 시위를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메시지 내용 자체도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그것도 봤어요. 이제 무지개국기 그 깃발 흔들면서 이제 성소수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는 더 민주화된 민주화된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태국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또 시위 중심에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태국도 이제 군부 왕실이다 보니까 이 약간 남성 중심의 그쵸. 가부장적 가부장제. 사회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이 시위 현장에서 막 개혁을 많이 촉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시위를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성폭력 문제라던가 뭐 임신 중지 낙태죠. 이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등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진짜 대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네요.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태국의 태국의 변화를 위한 어떤 메시지들이 이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지금 다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위를 만들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제 미래의 세대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세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태국 시위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희한하게도 홍콩 시위와 닮은 태국 시위인데 또 닮은 듯 다른 듯한 네. 모습이고 태국이라는 사회가 되게 왕실로만 이렇게 대표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 특징 같은 게 잘 안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이 요구사항이 나오면서 더 뭐랄까 다양한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시위를 보면서도 되게 너무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올해의 아시아 인물은 이제 태국의 시민들로 뽑아주셨어요. 네. 네, 이렇게 김양미 기자님이 고생해 주셔서 아시아의 5가지 이슈와 아시아의 3대 인물 뽑고 나니까요. 2020년이 이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선정하고 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연말이 되면요, 이상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아쉬운 점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네. 기자님에겐 올해는 어떤 한 해였어요? 네, 이거를 아직 정리를 잘 못했는데요. 이거 아시아 정리하다가 지금 개인사를 정리를 못했어.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기사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고리 같은 것 같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고 나려면 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느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함께 가면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도 좀 떠오르는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음. 제발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 소망이 가장 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네. 올해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마 모두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도 올해는 뭘 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렇죠. 네. 저는 노래 모임도 하고 있거든요. 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금지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도 제대로 잘 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아시아파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코로나 덕분에 그동안 잘 깨닫지 못했던 그 별일 없는 일상 있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있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일상도 정말 중요하다고 깨달았고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더 외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함에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기자님 이제 내년에 뵙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이번에 아마 다음 녹음은 아시아 TMI로 녹음이 진행되고 이제 1월에 이제 다시 뵙게 될 텐데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내년에도 또 아시아의 뜨거운 이슈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